연산군의 조선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494년 조선. 연산군의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연산군이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연산군이 정사를 보기 시작하자마자 궁궐 안은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죠. 성균관 유생 157명을 모두 체포하라. 왜 공부하는 유생들을 왜? 도대체 연산군은 왜 이런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이고.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연산군한테 성종의 뜻을 어기며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상소를 했던 거예요. 그 발단은 바로 수륙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수륙제는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교식 제례를 뜻합니다. 연산군이 성종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수륙제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유교의 나라인 조선에서 불교식 제례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이 유생들은요, 조정의 일부 신하들과 합세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데 한 달 동안 무려 상소 93건. 하루에 3번씩.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솔직히 계속. 이때 연산군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유생들의 상소를 받으며 들끓는 그 화를 사겨오던 연산군. 그런 연산군이 마침내 유생들을 모조리 체포하라는 엄포를 내린 겁니다. 엄포를 내린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 수륙제가 그렇게까지 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었나요? 그렇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요. 네.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왕조가 건국한 다음에도 죽은 왕은 전부 다 불교식으로 장세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모든 국장을 다 불교식으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고 유생들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연산군 성격으로 볼 때 뭐 시쳇말로 뚜껑이 조금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실제로 열릴만 한데요. 진짜. 맞습니다. 수륙제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치는 연산군.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신하들은 시시각각 사사건건 연산군 의견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성종께서 아하. 제사 드리는 날이라도 반드시 경연의 납신이 이것이야말로 성종 26년간 태평성대를 이룬 근본입니다. 아버지랑 그 비교.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연산군한테 아버지 성종처럼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아빠랑 아버지 성종과 비교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종대왕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쓴소리, 잔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군 편은 아예 없었나요? 물론 연산군 곁에도 아군은 있었습니다. 있지. 네. 영의정 노사신을 중심으로 한 원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신하들은 하다 연산군 편에선 원로 세력까지 들먹이며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또 뭔가 했나? 사신의 죄는 비록 극형에 처해도 도리어 부족하옵니다. 신등은 그의 살덩이를 씹고 싶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센데요? 그죠? 당시 이거 연산군의 심정을 우리 혁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노사신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까지 말했으니 비록 곤복을 입고 면류관을 쓴 나라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결국 이 말은 뭐냐? 감히 왕인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처럼 연산군 마음속에 신하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은 아마 갈수록 커져만 갔을 겁니다. 좀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갈 때까지 간 신하들, 울분이 쌓여 폭발 직전의 연산군. 자,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맴돌던 1498년 7월.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 10여인이 철쇠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연산군이 조선 최초로 일으킨 사화,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선비사, 재앙화, 네.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자,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무오사화를 일으켰을까? 왜요? 사건의 발단은 실록의 기본 자료가 되는 사초였습니다. 사초. 그중 사관 출신 김일손이 쓴 사초가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었길래 이 사단이 났을까요? 한번 보시죠. 관귀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여기서 권귀인은 후대 덕종으로 추존된 의경세자의 후궁, 즉 세조의 며느리입니다. 어휴. 한마디로 세조가 홀로 된 며느리를 취하려 들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무슨 일이야? 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초의 내용. 소릉의 제공을 파서 바닷가에 버렸다. 자, 소릉은요, 세조의 형수인 현덕왕후의 무덤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조가 그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 바닷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며느리를 취하려 하고 왕을 낳은 고귀한 왕실 연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초 내용의 주인공인 세조, 누군지 알고 계세요? 세조가 수양대군. 맞아요. 네, 수양대군이죠. 맞아요. 근데 성종과 어떻게 관계했죠? 아, 까먹었어요. 자, 우리에겐 수양대군으로 잘 알려진 인물, 조선 제7대 왕이자 바로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연산군 입장에선 신하들이 사사건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감히 실록에 넣으려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 어땠을까요? 어우, 못 참죠. 화나죠. 맞습니다. 왕권을 추락시키고 모독하는 행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연산군의 분노 버튼이 꾹 눌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초를 썼던 김일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저렇게까지? 그리고 연산군은 김일손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들을 다 잡아내서 이미 죽은 사람도 무덤을 파서 시체를 베는 불관 참시까지 자행합니다. 분노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무오사화로 연산군은 더 이상 잔소리 듣지 않고 논쟁할 필요 없이 못마땅한 세력을 불시에 쓸어버리면 된다는 광기의 맛을 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연산군과 맞붙은 또 다른 조선의 미치광이 사도세자가 열었던 광기의 서막은 어땠을까? 지금부터 사도세자의 조선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그늘 아래 끊임없는 압박 속에 살아가던 사도세자. 1749년 사도세자가 15살이 되던 해에 영조의 파격 선언으로 사도세자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리청정은 어떻게 했는가? 세자로 하여금 기물을 대리케 하니 우리 원량의 대리의 정사를 도와 국정을 일신하게 하라. 기물을 대리케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의 중요한 기밀이나 중대한 사물을 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조가 신하들한테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길 테니 성심성의껏 도우라 라고 지금 명을 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네. 영조는 아직 건재한데 왜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긴다고 했을까요? 아마 교육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세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영조는 마지막으로 한번 세자의 진정한 자질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공부하기는 싫어해도 실제 실무를 잘하는 타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처리해야 될 정무를 맡겨보고 내가 한번 직접 판단해 보겠다. 그런 테스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사도세자의 대망의 첫 대리청정 날이 다가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나는 앉아서 지켜만 볼 테니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세자에게 물어라 선언을 합니다. 오로지 사도세자 혼자서 정사를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첫 대리청정을 앞둔 사도세자는 아마 아버지에게 잃었던 신뢰를 다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대리청정 1호 안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라의 국방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북방 오랑캐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함경도 성진 지역에 방어 기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신하들은 이 방어 기지를 길주 지역으로 옮기자고 한 거예요. 해안가와 맞닿아 있는 성진보다는 내륙에 위치한 길주가 여러 방향에서 침략해오는 오랑캐들을 방어하는 데 더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나라의 국방이 달린 첫 안건. 사도세자는 어떻게 해결했을지. 자, 우리 세 분께서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에 있는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는 건 어떠하신지요? 그대들은 왜 그리 생각하는가? 그 오랑캐가 쳐들어올 수 있는 9갈래의 길이 있는데 길주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요충지이옵니다. 방어 기지를 옮기면 성진이 텅 비어 오랑캐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성진을 지킬 군졸이 있는가? 예, 저하. 성진 진영의 군사들도 충분히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길주로 방어 기지를 옮기도록 하자. 역시. 자, 이렇듯 사도세자는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질문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잘했는데. 그렇게 사도세자 대리청정의 첫 안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던 찰나. 잠깐! 뒤에서 아버지 영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성진으로 방어영을 옮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더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워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 맡겼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로 사도세자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영조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구나. 짜증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아? 심지어 날씨가 안 좋아도 세자, 네 덕이 없어서 그런 거다.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방에 내려야 할 비가 이 거룩한 능행길에 내리지 않느냐? 너는 숙종대왕릉에 참배할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이거 진짜 그냥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사도세자 탓이었네요. 이렇게 날마다 사도를 향한 도를 넘은 질책이 이어지던 와중 심지어 영조는 이 행위까지 벌입니다. 바로 양위파동.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양위파동을 여러 차례 일으킵니다. 네가 그냥 해라.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영조는 진짜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으로 양위 선언을 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에이. 양위 선언은 마음 떠보기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자가 양위를 안 말리고 찬성한다? 그럼 이거 아버지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려는 욕심 충만한 불효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날도 영조의 양위 선언에 사도세자는 추운 새벽 석고대죄를 해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전하, 전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급기야 영조는 이런 사도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나 하죠. 바로 영조 자신이 시 하나를 읽을 텐데 사도세자가 그 시를 듣고 울면 양위 선언을 거두겠다는 거였습니다. 울으라고요? 과연 영조가 읽었던 그 시는 어떤 시였을까? 슬펐으면 좋겠어요. 크고 길게 자란 약초. 약초가 아니라 흰쑥이네.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온갖 고생 다 하셨는데 자, 이 시는 자식인 내가 귀한 약초가 아니라 고작 지천에 깔린 쑥 같은 존재여서 나의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중국의 시예요. 와. 간편하게 얘기하면 야, 이 흰수가 나한테 미안해라. 이 녀석아, 약간 내가 널 어찌 키웠는데, 이런 내용이네요. 맞아요. 세자는 결국 그 시의 끝부분에 이르자 영조 앞에 엎드려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영조는 약속대로 양위를 처리하죠.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냉대에도 무조건 엎드려 죄를 빌어야 하는 심정, 참 비통하고 원통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휴. 사도세자에게 영조는 점차 두려운 대상을 넘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존재가 됐죠. 이처럼 영조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쌓여가던 어느 날 사도세자는 하나 둘씩 기이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상해졌어 이제. 아유. 한나라의 국본 왕세자가 세수도 하지 않고 의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그 초췌한 몰골로 이상한 혼잣말을 주렁주렁 거리면서 궁궐 안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느 날은요,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그 부엌 한켠에 틀어박혀 지내기도 해요. 이건 뭐 조선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이자 유교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당시 사도세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 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머금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로 달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사도세자가 자신의 병세를 상세하게 적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보낸 건지 아세요? 혹시 그 부인? 비슷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 그 궁 밖에 살고 있던 장인 어른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왜 사도세자는 굳이 궁 밖에 있는 장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궁 안에는 사도세자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아버지 영조에게 병세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궁궐 어이들이 아닌 장인 어른에게 자세한 증상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